모두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원래 정치화투 시간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대 당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 선출됐습니다. 청와대의 관계 설정, 야당과의 협치 등이 주목되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 등을 지적하면서 연일 공세 펴고 있고, 한편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반박하는 형국이 있죠. 최근의 정치 이슈와 상황을 보수 논객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 박형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고 29대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요즘은 JTBC 썰전 출연까지 참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좀 여쭐게요. 네, 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썰전 출연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부하는데 대체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원내나 청와대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좀 한 발 떨어져서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거나 진단하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리를 확보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볼 수 있게 돼서 네. 좀 자유로운 편이죠.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장관급 개각 단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앞서서 차관급 인사를 먼저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그 개각 시기라든가 규모, 대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집권 2년 차가 되면 이제 그 1년을 정리하고 1년이 사실 5년 단임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1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2년 차, 3년 차가 되면 그동안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문제들도 터지기 마련이니까 한번 분위기 쇄신을 하는 개각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다. 네. 그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지금 1년 4개월이나 됐으니까. 또 그동안 정책 추진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잘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부처들을 주로 개각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예. 차관급 인사는 대개 이제 관료들을 중용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통계청장만 좀 이렇게 오이밭에서 이 신발끈을 매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볼 거고요. 먼저 여당 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신임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예, 원래 그 이해찬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 관전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거였고 결국 당대표 출마를 한 다음에는 대세론이 쭉 관철되었다고 봐야죠. 예. 이해찬 대표가 친문의 일종의 대부 역할을 그동안도 해왔고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예. 그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오랜 인간관계나 또는 이런 네트워크가 아주 두텁죠. 네. 그래서 당대표로서 상당히 포괄적인 세력 기반을 가진 당대표고 굉장히 힘센 당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화합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힘센 대표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힘센 대표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텐데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일단은 좀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 지난 1년은 너무 청와대 주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차, 3년 차는 이런 주요 과제들을 입법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야 협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고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는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적합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대중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된 게 우리한테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개인의 능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예. 정치 경험이 지금 정치권의 누구보다도 강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뭐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무조건 뭐 강성 일변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훨씬 더 그런 강성 이미지하고는 다른 유연성을 발휘할 네.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선장을 만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이해찬 대표가 이제 당권 거머쥐면서 지금 정치권이 노무현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 또 정동영 대표,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손학규 상임 고문까지 이런 그 일련의 노무현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최근의 정치권 어떻게 보세요? 좀 우연일까요?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예.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들이 그래도 정치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오랜 경륜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정치권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정말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그 정치 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정당들이 정말 새로운 인물들을 키워내는데 게으르거나 또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당 문화를 상당히 바꿔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 지표이기도 하죠. 예. 박 교수님께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 이후로는 소속당이 없으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이 그 당 소속을 갖지 않고요. 예. 그럼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이 왜 그렇게 세대 교체가 어렵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장벽들이 있는지. 그건 기득권 구조죠. 예. 결국은 지금 우리 정당은 전부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 그리고 이제 선거 정당 체제로 돼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를 뚫고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뚫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견제도 많이 받고 또 그거를 좀 의식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매번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이후에 그 키워진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YS 때 오히려 그런 YS DJ 때는 새로운 인물들을 좀 발탁을 해서 그 키우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게 굉장히 약해졌다고 봐야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들을 좀 내려놓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 여당보다도 지금 야당이 좀 그런 부분은 심각한데 지난 3번의 공천을 하면서 이게 파벌 위주의 공천, 그리고 개파 위주의 공천, 그리고 충성심 위주의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의 그 정치적 능력이나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질들이 그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잘 쓰면은 다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풍토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정말 정치력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적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보신주의 또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위에서 키우지 않은 탓도 있지만 새로 국회의원이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대담한 용기를 가진 또 정치력을 가진 또 국가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도덕적 열정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좀 적다. 이것도
문제의 근원이죠. 그 패단이 뭐 여야 막론하고 다 있겠습니다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제 새롭게 영입을 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당 김병준 후보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초기에 안착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 뿌리가 없는 분이 와서 일단은 소위 그분이 말하는 마이크를 잡고 담론을 가지고 일단 그 안정감을 주고 또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치적 각을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그 담론을 제기함으로써 그 관심을 모으고 또 당내도 어느 정도 이 수습을 하고 이런 점은 좋은 점 같은데 네.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죠. 그게 문제죠. 이제 네. 국민들은 좀 더 임팩트 있는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바라는데 또 그런 혁신을 바라는데 비대위원회라는 게 그 뭐 이렇게 조용조용 좋게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비대위원회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을 좀 시끌벅적 하더라도 좀 고치라는 거고 또 혁신을 하라는 거고 또 뭐 청산을 할 게 있으면 청산을 하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고도의 정치력 또 이 그 혁신에 대한 의지 이런 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 박형준 교수와 현재 정치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썰전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좀 넘었습니다. 많이들 알아보시죠, 이제는. 예, 예전에 저도 뭐 정치할 때 주로 대변인이나 네. 뭐 이렇게 저 TV에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인지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예. 그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뭐 그냥 알아보는 분들 특히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만 많이 알아봤는데 썰전은 확실히 그 젊은 세대가 많이 봐서 그런지 젊은 층들로부터 그 반응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프로가 이제 종편 JTBC 네. 쪽의 이제 프로그램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치 프로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우리 젊은 층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독재 시대를 거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상당히 있었고 또 이념적인 세례도 또 받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50대 이상의 뭐 상당 부분은 생각이 조금 이분법적 사고를 네네. 많이 하죠. 근데 지금 30, 40대들 뭐 40대 중반 이하 그리고 특히 20대까지 내려가면 뭐 성향은 이렇게 정치 성향은 상당히 진보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 네.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고 또 이분들의 삶의 조건 자체가 대부분 좀 개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세례를 받은 세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들이 그 호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제시하면은 그분들이 꼭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호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대변하는 이제 패널로 지금 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진보 쪽에서는 이제 유시민, 노회찬, 이철이 이렇게 세 분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가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뭐 유시민 뭐 작가나 노회찬 그 세 분이 다 뭐 뛰어난 분들이죠.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야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우리 노회찬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가치의 정치를 뭐 생각이 각과 틀리고에 관계없이 소신껏 해온 분이 없는데 그래서 좋은 사실은 토론 상대자였죠. 지금 이철희 의원도 컨텐츠를 갖춘 그리고 또 뭐 말솜씨까지 좋아서 제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과 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비판을 지금 하는 논쟁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말도 쓸 수 있고 뭐 다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특히 서민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목표인데 현실이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줄었고 예. 또 그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현실이 마주쳤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우리가 그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네. 나와 보니까 고양이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또는 고양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닭의 머리가 나왔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성찰하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소득주도 성장을 자칫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지층으로부터도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해 나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정책 수준에서는 지금 점검하고 새롭게 다듬었고 또는 고쳐야 될 것들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성장 정책이라고 그 표현이 돼 있으면 뭐든지 그게 성장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득을 임금 주도가 됐든 소득 주도가 됐든 그걸 과속을 해서 특히 시장에서의 생산성을 넘는 임금 상승은 시장에서의 부작용과 교란작용을 더 크게 한다는 게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 것이냐. 그걸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과 맞물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그러면 그걸 과속을 해갖고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해놓고서 사후적으로 세금으로 떼우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지금 좀 선우가 바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솔한 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대로 된 방향을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걸 바꿔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혁신성장 이 정부가 들었을 때 두 개의 노선이 원래 있었어요. 예. 이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혁신성장 노선이 있었고 홍장표 그 수석이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노선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그 모순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주도 성장은 좀 이게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슈페터주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들이 정신.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기업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또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그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혁신 생태계를 그 혁신하는 이런 과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년여 동안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기업가들이 뭔가 옥죄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에 나갈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버리고 국내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돈은 잠겨 있고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풀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서 이걸 제대로 풀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 정책이라기보다는 분배 정책인데 그 분배 정책도 힘을 어느 정도 받게 되죠. 근데 이 혁신 성장의 노선이 관철이 안 되면 소득주도 성장은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걸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일단은 경쟁력도 약화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가 일정 정도의 향후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실패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끝으로 현 정부에 대한 조언? 저는 지금 한국 경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둘러싼 여러 여건들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곳곳에서 지금 위험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 차원 또는 국제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말 협치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는 그게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약해 보일 수 있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이 정권 담당 세력이 길게 보면
그게 제대로 평가를 받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나 뭐 이런 어떤 주요 과제들을 그 진영론을 넘어서 갖고 추진을 했던 그런 것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 박형준 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